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녀를 국민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녀는 단지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고 국민이 울고 있던 시절, 그 시절에 가장 낮은 곳으로 다가가 손을 내민 여인이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 환자의 손을 맨손으로 잡았고 학비가 없어 울던 소년에게는 자신의 활동비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특권의 상징이 아닌 위로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고요했지만 단단했고 조용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유경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울림에 생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조용한 손길, 잊혀지지 않는 흔적. 그녀는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진 속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빛바랜 미소.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삶을 끌어안은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매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 원,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집행된 그 활동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민원 편지 중 가장 절실한 사연을 고르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라 지시했을 때 그녀는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빳빳한 새돈 말고 헌돈으로요. 부담 갖지 않게요. 그녀는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였습니다. 지출 장부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백혈병 아이에게 2만 원, 중학생 학비 18,000원, 그리고 말미엔 짧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인 용돈에서 충당. 누가 보지 않아도 그녀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답장을 썼고 마음으로 직접 반응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그녀가 어떤 날은 대통령보다 더 바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찾아 전국을 돌고 직업학교의 아이들 이불을 손수 덮어주며 국가가 놓친 틈을 채우는 일을 그녀는 당연한 듯 해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잡지를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기 시작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결과만 남겨둔 삶. 유경수라는 이름은 어떤 거대한 업적보다 작지만 필요한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토록 따뜻하고 이토록 섬세한 손길, 그 흔적은 장부에 남았고 사람들의 기억에 따뜻한 체온으로 남았습니다.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의 넓은 대지 위 99칸 고택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유경수. 겉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대지주의 딸. 하지만 그 집 안엔 말 못할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종과는 본처 외에도 5명의 첩을 두었고 그 중엔 친자매 사이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어린 유경수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질투와 침묵, 체념이 뒤섞인 긴장 속에서도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했지만 안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기둥처럼 자라났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진학한 곳은 배화고등여학교. 교양과 절제, 품위를 가르치던 기독교계 명문 사립이었습니다. 서울살이는 낯설고 거칠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 운영하던 하숙집에서 첩이 간식이며 생활용품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참았고 견뎠고 모든 것을 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건 자신이 지켜야 할 몫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 수학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유학이냐. 버릇만 없어진다. 꿈은 그렇게 짧게 끝났고 며칠을 흐느끼던 소녀는 조용히 가방을 싸서 옥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집안 회계를 맡았고 곳간 열쇠를 쥐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해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못 드립니다. 그녀는 그렇게 원칙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치스러운 부잣집 딸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맏딸로 성장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조용했던 시절은 훗날 수천만 국민을 품는 어머니가 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 8월은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도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무렵 부산 어느 피난처에서 조용한 여인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경수, 그리고 박정희. 박정희는 당시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피로한 얼굴, 전장의 먼지를 머금은 눈빛, 그리고 그를 소개한 사람은 유경수의 사촌과 인연이 있던 송재천 중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유경수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지도 모르겠다. 이성의 판단보다 직관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곧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버지 육종과는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박정희가 이미 이혼한 데다 전처에게서 낳은 딸이 있다는 사실, 가문의 체면과 기준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윗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짐을 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가문의 딸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석엔 신랑이 있었고 하객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훗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는 끝내 청와대에 문턱조차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시절, 유경수는 노량진 시장 근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군인의 박봉과 검소한 살림,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선택의 후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녀는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세 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어느 날엔 역사의 한가운데설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녀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는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대통령 부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권력이 아닌 책임의 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들어서며 그녀가 처음 한 일은 한복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한복은 비단도 아니고 고급 수입 원단도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국산 천으로 디자인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맞추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립스틱조차 바르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면 국민들이 멀어질까 봐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고자 했습니다.
청와대 생활은 곧 국민과의 연결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학생, 병든 노모, 외로운 병사. 그녀는 그 사연을 직접 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그리고 그중 일부엔 손수 답장을 썼습니다.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많은 민원을 그저 참모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엔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경수 여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권력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전 조직이 아니라 소외된 국민을 돌보는 실무의 공간. 그녀는 그 공간에서 기록하고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청와대 관계자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속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조용한 발걸음은 곧 대한민국 곳곳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어머니, 그 이름으로 남다. 그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책이 없어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 많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 유경수 여사는 직접 어깨동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고 학비가 부족한 학생에겐 조용히 입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40에서 50통, 한 달이면 1200통에서 1500통이 넘는 민원이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절박한 사연은 본인이 직접 고르고 직접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편지는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답장되어 돌아갔습니다. 도움은 물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세상이 꺼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귤을 하나 건네려다 손이 없는 환자를 보고 귤 껍질을 조용히 벗긴 뒤 먹여주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은 유경수 여사는 공적인 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용돈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엔 자주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개인 용돈 보조, 자신의 비서가 옷값이 없어 옷을 꿰매 입는다는 말을 듣고 7,000원을 따로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쓴 사적인 유일한 지출이었습니다. 돈을 줄 때는 헌 지폐로 바꾸어 전했습니다. 새 돈은 받는 사람이 위축될 수 있어요. 유경수 여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라는 걸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영부인의 표본, 그 수식어는 누구보다 조용했던 한 여인의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경수, 그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조용한 응답이었죠. 권력 곁에 조용한 야당, 유경수. 청와대 안에서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결코 침묵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사연을 읽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보낸 뒤에도 그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옮겼습니다. 여보,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한 여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대신해 말했고 그 대신한 말은 때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조심스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와대 안의 야당.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청와대 내부 안에서 부부의 의견 차로 종종 언성이 높아졌고 어떤 날은 재떨이가 날아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위한 충돌이었고 그 끝엔 언제나 침묵과 숙고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랐지만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을 존중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신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한 외교 순방 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와 함께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너무 앞에 나선다는 일부 시선을 의식한 결정이었지만 유경수 여사는 그저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운함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늘 마음속 기준으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먼저 유경수 여사의 반응을 봐야 했습니다. 그 반응이 곧 국민의 정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 안에서 권력이 아니었고 권력 옆에서 견제의 온기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있었기에 청와대는 최소한의 민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지 않았다면 더 빠르게, 더 멀리 민심에서 이탈했을 것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든 야당이 아니었고 말의 칼도 목소리의 방패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국민을 향한 눈과 귀, 그리고 가슴으로 작동하는 조용한 견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 못할 큰일이 유경수 여사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모든 국민들이 목 놓아 울었던 그날,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 29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그의 곁에 단정한 한복 차림의 유경수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문을 낭독하고 있었고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박정희를 죽이러 왔다 외치며 단상을 향해 총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대통령을 향해 발사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단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두 번째 총알은 무대 위 장식을 파손했으며 세 번째 총알은 유경수 여사 우측 목 부위를 관통하였습니다. 세 발 모두 박정희 대통령 주변을 향해 쏜 것이었으나 유경수 여사에게 직격탄으로 총알이 날아가 유경수 여사를 맞춘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경호실장 박종규가 그녀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총탄은 목과 두개골을 관통하였고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의료진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두부 관통 총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경복궁 앞마당에서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거행되었고 운구차가 서울 시내를 지날 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길가에 나와 눈물로 유경수 여사를 추모했습니다. 향년 49세 젊은 나이에 3남매와 남편을 남겨두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총을 쏜 범인은 제1교포 2세 문세광. 당시 나이는 22살. 일본 요코하마에 거주 중이었던 문세광은 조총련과 관련된 인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세광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1974년 9월 20일 사형 선고를 받고 12월 20일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긴급조치가 잇따르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조총련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 온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암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총탄은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에게 명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날 그 일에 대해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다른 총구에 맞았다는 의문. 대한민국은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 명의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이탈이 아니라 민심과 권력 사이의 마지막 다리의 붕괴였습니다. 그날 그 이후에 청와대에는 민원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 그녀가 있던 자리,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떠난 후 청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편지는 줄었고 민원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연결하던 국민의 목소리는 어느새 벽에 막혀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곳을 채우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사와 순방에서 늘 그의 곁을 지키던 한복 입은 여인이 사라지고 그는 정권의 중심에서 한 명의 남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있었을 때에 청와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국민과 어긋날 때도 그녀가 민심의 온도를 조율했고 때로는 따뜻한 반대자가 되어 정권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 청와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설득보다 명령, 소통보다 통제로 흐르기 시작했고 권력은 무게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영부인의 손길이 사라지면서 한 시대의 방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정치와 국민 사이에 존재한 가장 조용한 균형추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이름은 죽음으로 완성된 한 시대의 품격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따뜻한 통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퍼스트레이디라는 단어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유경수. 그녀는 어떤 거창한 개혁을 이루지 않았지만 이불을 덮어주었고 귤 껍질을 벗겨주었으며 헌 지폐를 골라 건넸습니다. 그 소박한 손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기억을 따뜻하게 적셨고 그 작은 진심이 시대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록되지 않은 삶은 잊힌다고 말하지만 유경수 여사의 삶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개된 지출 장부 속엔 사치도 치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이름 없는 지출과 그 곁에 조용히 붙어있는 메모 한 줄, 개인 용돈으로 충당. 그녀는 우리나라의 영부인,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국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녀는 어떤 질문을 남겼을까요? 당신이라면 권력 옆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했을까요? 당신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조용히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이 감동이었다면 그 감동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주세요. 유경수 여사의 삶이 남긴 품격, 그 따뜻한 기록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유경수 여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녀의 말, 손길, 미소 중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